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궁금한 건 뭐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으로 내가 사망했거나 이제 실종이 되면은 그 보험 처리가 그런 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어떤 위험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에 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자살행위로 본다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거고, 아니면 나는 참여만 했는데 나는 우승하려고 난 목숨을 해칠, 나는 손해를 볼 생각이 없는데 참여했는데 내가 결국은 누구의 칼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건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인명사고니까 당연히 생명보험의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보험 사고가 되겠네요. 예, 불의의 사고가 되는 거죠. 모든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제도가 좋습니다. 흔히 동양에서는 공제제도라고 하거든요. 그건 공동해서 어떤 위난을 건너는, 구제받는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험금 만 원씩은 사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나한테 5천만 원, 1억, 10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주는 그런 어떤 상호 호혜적인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의 사고를 겪으신 분한테는 보험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시완과 조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뭔가 썸을 타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제 애를 지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임시완은 나중에 추후에 이 조율이한테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뭐 결혼을 해서 혼인 중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혼외자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뭐 비혼주의다, 뭐 비혼자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는 혼인 외의 자는 혼외자입니다. 이걸 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 혼중자이든 혼외자이든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영화 배우가 뭐 영화제에서 뭐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우리 법률가들이 듣기에는 당연한 소리거든요. 그냥 당연한 말인데 엄청난 굉장히 의식 있는 발언처럼 했는데 그 당연한 것이 양육의 책임도 있고 어떤 필요할 경우는 교화할 수도 있고 또 동거, 가장 중요한 건 동거 의무겠죠. 하지만 비혼을 선택했다고 하여 한 사람에 대해서 친권자로 두 사람이 다 친권자로서 행사하지 못하면 한 사람이 친권자가 돼서 동거하면서 그 사람을 교육한다, 양육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누가 아빠만 진다, 엄마만 진다, 아니면 동거하는 사람만 친권자만 진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분명하게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제 조율이가 이제 임시완은 난 너를 아빠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양육비를 안 줘도 되니까 너는 아빠로서의 그런 어떤 자격도 없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임시완이 싫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난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사실 부모가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부모로서는 친권자가 누구인지 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친이 내지는 그분이 나의 책임을 면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할게라고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이제 20-30년 후에 아기가 갑자기 이제 내 아빠는 누구냐 하면서 갑자기 이제 임시완이 아기한테 접근하게 되면서 아기가 만약에 임시완한테 가겠다 하면은 엄마는 그걸 잡을 수는 없는 거겠죠. 이제 끊이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몇십 년 후에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이미 민법에서 또 내지는 법률가에서 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 가서는 어떤 친권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부모로서의 어떤 상속 관계나 부모의 어떤 부모, 부자, 모자의 관계로서 법률적인 가족법상의 관계로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비혼으로 요새 아이를 낳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아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와 다시금 이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만 받은 것 뿐인데 그 부모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큰 SNS 서비스의 그 분도 젊었을 때 이제 자기가 정자 기부를 한 뭐 100번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고학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정자 기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을 텐데 했고, 그 아이들이 확인되는 대로 자기는 자기의 수십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좀 상속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양동근이 이제 게임 때문에 이제 조이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엄마가 뒤에서 이제 칼을 뽑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양동근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럼 어머님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현실적이게 그런 현장이 발생하면 정당방위로는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양동근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어머니를 찌를 수 없으니 결국 그 이제 생명부지의 여성을 찌르고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안 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위법한 공격이 자기나 타인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침해로 오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행위의 어떤 상당성, 그리고 그 현재성, 긴급성, 이런 것들을 봐서 결국 아들을 제지하는 방법은 살인밖에 없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보충성의 요건까지 해당된다면 결국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거기 이제 조율이가 이제 아이들 이제 이정재한테 맡기면서 이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만약에 임시아이 추후에 자기 애라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은 이정재는 그 아기를 임시완한테 줘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정재 당시는 그 엄마, 그 당시에 이제 친권자이자 유일한 그 모였던 그 직계 가족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은 거야라고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아이를 키워달라고 맡긴 거다. 그럼 후견인이구나. 후견인과 친권, 후견자와 친권자의 권리가 대립할 때는 사실은 친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거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자기가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 최진실 사건에서도 그분이 이제 그렇게 황망하게 작고를 하시니까 결국은 이혼했던 아버지에게 두 아이의 어떤 친권, 양육권, 기타 어떤 재산에 관한 권리가 재산관리권이 돌아가느냐 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였던 조모 씨라는 분은 이제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효하게 그 사회통념상 이렇게 된다면 임시완의 경우에는 이정재한테 친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정재의 경우에는 단지 후견, 사실상의 후견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친권자에게 좀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임시완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맨 마지막에 그 이정재와 임시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이유는 그 아이의 생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의구심, 그리고 의심,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더라고 보입니다. 둘이 이제 절벽에서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이정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임시완을 이제 놓게 돼서 임시완이 죽게 된 상황이다 하면은 이것도 정당방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어떤 상황이 정당방위이겠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어떤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나 보충성,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내 생명은 우월하고 누구 생명은 열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나온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면서 전 지구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인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성,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한 어떤 해일이나 이런 것이 다 닥쳐서 결국은 어디로 피하게 된다거나 이런 행위에
상당한 공격성을 가진다 해도 긴급 피난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예,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극 중에 정석호가 이제 오달수가 수상하다면서 이제 오달수 집을 침범해서 유리로 된 문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 집을 뒤지다가 거기 키우던 개를 죽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신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형량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야간에 주거 침입하고 절도하는 행각이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동물을 어떤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대한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자가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이제 456억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위하준이 이제 그 이병헌 동생이 이제 그 양육비랑 같이 아기를 맡게 됐는데 그럼 위하준은 그 양육비로 그 456억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 중에서 그 범위는 사실 일도양도적으로 적어 놓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 부모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노재벌이신데 자산가인데 자기 자식이나 며느리나 또 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한테 바로 증여를 해주고 세금도 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으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일반 신탁에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법원에서 조정결정 내려지는 경우를 한번 경험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가 원하는 영국 유학, 싱가포르 유학 이런 것들을 다니게 한다. 아이가 예능이나 체육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비용을 써라.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곳에 어떤 학교나 기타 기부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써라. 한도까지도 정해져 있고 각 연도에 해당하는 것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세세하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법원의 판단이든 조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위하준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나 이 재산을 애기한테 주고 싶지 않아 하다가 정말 적발이 됐어요. 만약에 애기가 성인이 되는데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 써서 없다. 위하준한테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성년자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실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 아이가 가진 45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내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아주 어릴 때 지려천박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재산을 탕진하거나 다 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횡령죄라는 것을 묻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트러스트, 금융회사나 이런 데 맡겼는데도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금융회사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네한테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특히 그 지금 상속, 신탁, 유언 이런 제도가 발달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그 오징어 게임의 일련의 어떤 사건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수백여 가지의 법률 쟁점을 갖고 있다. 한번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케이스다. 특히나 인류애의 회복이다. 신뢰의 회복이다. 배신당한 사람들의 무슨 메타포 내지는 무슨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률적인 보고다. 판도라의 상자다. 그것이 열렸다 생각합니다.